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아주 홍보 맛집 정보 맛집. 압권.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죠? 진짜 인기 좋습니다. 네.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빨간 약 파란 약 콘텐츠를 하나 올렸거든요. 네. 인기 많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저희 3프로TV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깊이 있는 정보로 네, 그런 정보 맛집은 또 압권에서 네. 많이들 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더스탠딩도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럼요.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 패밀리 콘텐츠가 또 있으니까 같이 본인의 필요에 맞게,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성향에 맞게 골라서 하나하나 골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얘기도 좀 해 봐야 되겠죠? 네,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멈추면 우리도 멈추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린 계속 공격할 거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 전해주실 거고요. 권순 취재팀장이. 그리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가 오늘 나오실 건데 지금 코스피 3천 앞두고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잖아요. 이 상황을 좀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바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중동 사태가 전 세계의 가장 큰 충격이죠, 현재는. 예,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좀 네. 많이 미쳤습니다. 다우존스는 1.79% 하락했고요. 꽤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1.3% 떨어졌고 S&P 500도 1.13% 하락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더 가도 되나라는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 타이밍에 이런 악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란이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었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한 타격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 와중에도 증시가 좀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유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되게 안 좋을 때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다 떨어지는데 네. 그래도 그래도 그러면은 뭐 방산 기업이나 네. 기름 기업들은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조금 오르는 모양새를 좀 보여서 그래요? 좀 엑소모빌이라든지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기름 관련한 주가는 좀 올랐고요. 반대로 유가 오르면은 좀 안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항공주, 네. 이런 데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역시 뭐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스라엘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에 처음으로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은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방어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이 전쟁이 다른 국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전쟁이 발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고 핵 프로그램 관련 외교로 분주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저희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악원에서 뭐 이조 기자하고 저하고 좀 잡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잡담하는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게 계속 중동 쪽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네. 평화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갈등이 생긴다. 네.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련해 가지고 뭔가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랑 미국은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했던 핵 협상을 아예 그냥 무산을 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란이랑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통수를 세게 때려놓고서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어?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랬었죠. 공격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평화로운 상황이 되려 그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랑 미국이랑 가까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은 불편하니까 공격을 했었던 거고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런 패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쩌면 이란은 이번에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도 굉장히 그 방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 미국이랑 핵협상이 취소가 되긴 했는데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방지하는 어떤 협정에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뭘 이렇게 번지는 걸 바라지도 않고 네. 우리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 돼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협정 목적이 이란의 합법적 권리를 뺏는 것이라면 그런 협상은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무기를 그러니까 평화적인 핵 개발 자체를 막는 것만 아니라면 네. 우리는 우리한테 뭐 공격적인 핵무기 못 갖게 하는 거는 준비돼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여전히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간인에게는 좀 대피하라는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군사 목표물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란의 핵시설에다가.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핵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다들 이제 뭐 미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을 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곧 평화가 올 거다. 나는 근데 이게 뭐 멘트가 좀 헷갈리긴 해요.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는 괜찮다. 국민들은 이해할 거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쓰고 있어. 아니 그 이란 뭐 이스라엘 뭐 협상이나 좀 쓰든지 뭐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티 안 난다. 예. 아이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 여튼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가 이제 외신 같은 걸로 느끼기에 참 깡패 같은 짓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예. 아 근데 이란도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핵무기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IAEA의 뭐 사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협조를 안 한 그렇죠. 측면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란도 깡패 국가죠. 그러니까 예. 참 어디라고 속시원하게 좀 얘기하긴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어디가 좀 더 못했다 내지는 뭐 어디가 그래도 잘했다 이거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입장을 좀 얘기 드리는 건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그 이란이 잘 될 때는 관심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안 되는 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잘 될 때는 관심을 많이 갖다가 네. 이게 잘 안 풀리니까 관심을 좀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과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쪽에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핵협상이 잘 되고 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정리가 될 것 같을 때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네. 정리가 좀 잘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거 버리고 이제 이란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란에서도 좀 뭔가 좀 잘 정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관심을 또 끌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노킹스 시위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은 노킹스 뭐 미국은 뭐 왕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시위예요. 주말 사이에 이거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열병식을 최근에 했는데 열병식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없었다면서요, 근데. 네, 근데 그동안 미국은 열병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열병식을 뭐 왜 하냐 뭐 이랬을 때 뭐 이런저런 뭐 이유들은 있겠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서 열병식은 뭐 국가의 어떤 강함을 보여주는 행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벤스 대통령이 그 해피 볼스데이를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죠. 예. 예. 근데 생일을 맞아 열병식을 하는 거는 거의 독재 국가에서는 할 국가에서 뻔.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데 네. 그 결혼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아, 그래요? 트럼프? 자신의 경영 기념일이라고 얘기했다는. 자신이라는 게 벤스? 그러게. 저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결혼기념일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자기 결혼기념일이라는. 쌍으로 제정신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여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까지 했다. 상당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드리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면서 갈등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좀 빼는 경향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국내 사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어디서 갈등이 생기면은 네. 미국이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미국 사정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또 LA에서도 뭐 소요 상황이 계속 있는 거고. 예. 근데 다른 그 국제 상황, 국제 뭐 갈등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이 관여해야 될 혹은 뭐 좀 발담그고 있는 그 비중이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 이란이 이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미국이 좀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특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안 풀리는 거에 안 들어올라 그럽니다. 아니 미국이 이건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여튼 미국이 국내 상황도 굉장히 좀 복잡한 데다가 해외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없어 보인다. 이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련된 뉴스는 뭐 계속해서 아마 저희 시간 앞뒤로도 아마 쭉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두 번째 뉴스는 주말 사이에 제 주변에서도 부동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서울 부동산. 요새 부동산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데 비강남권 아파트 거래량도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권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던 그 시점 정도 수준까지 거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 네. 토지거래 풀렸을 때만큼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 3단계 DSR 시행 같은 부분들이 지금 6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6월 달에 좀 비강남권 매수세가 몰린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의 그 실거래가 시스템들을 종합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8건으로 지난해 3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보름가량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도 이미 4월 거래량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절반, 6월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네네. 이게 4월 한 달치 거래량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이제 구로구가 제일 많긴 했는데 구로구? 예, 근데 구로구는 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되는 부분들이 준공이 되면서 그거를 공공이 확 한 번에 네. 샀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거를 좀 빼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노원구입니다. 네. 노원구, 성동구, 강동구, 강서구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어서 강남권보다 더 거래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부분들은 노원구는 뭐 투자자들도 많긴 하지만 실거주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거기에 뭐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교육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강남이나 목동에 비해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불 붙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정책이 분명하질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잡는다고 뭐 오만 정책 다 했는데도 막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야 이거 다들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요새 한국은행이 그 이슈 관련한 페이퍼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빠른 조직이 아닌데 네. 요즘에 굉장히 이슈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BK 이슈 노트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주택 가격의 기대 심리가 주택 가격에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기대 심리가 선행한다. 네. 예. 그러니까 기대 심리 지수가 자기네들이 맨날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그 선행을 하더라. 기대하면 진짜 오르더라라는 예. 거잖아요. 네. 근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 2025년 2월에 기대 심리가 바닥을 찍고서 여기가 110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네. 네네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기대 심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2월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때부터 기대 심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택 가격이 정말 심리에 선행을 하는가에 대한 지표를 봤더니 이 파란 선이 기대 심리고 가격이 이제 우측에 이제 빨간 선인데 여기서 주택 가격 심리가 이렇게 기대 심리가 올라가니까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네. 그리고 기대 심리가 여기서부터 고점을 하고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니까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도 떨어지더라. 요 선행을 실제로 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잡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면 심리가 실제로 꺾이고 네. 심리가 꺾이면 가격이 꺾이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정책은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정책과 그 멘트가 네. 좀 갈라질 때는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뭐 부동산을 우리가 잡을 거예요. 그러고서 막 갑자기 그 특례 대출 쫙 뿌려버리고 아니면 우리가 뭐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리고 DSR 규제 밀어버리고 네, 네. 이러면은 바로 심리가 같이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지어 금리 인하기에는 네. 거시 건전성 정책에 도와줘야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느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동산 못 잡으면 우리 금리 낮추기도 힘들어. 네.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좀 심리를 좀 잡아주면 그럴 때는 금리를 좀 내리더라도 부동산으로 가진 않더라라는 네.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지금 뭐 신고가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또 나오니까 또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네. 나만 또 이게 그지되는 거 아닌가. 그게 포모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치? 저도 예. 안 그래도 요즘에 주변에서 집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그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나는 없는데라는 게 이제 그 포모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이 가격 특히 이제 서울 부동산 얘기입니다, 사실. 뭐 예. 다른 지역들 그건 그래요. 네, 오히려 떨어지는 걸 더 걱정하는데 지금 서울만 지금 또 집중돼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안 이런 그래도 저 걱정들이. 주말 사이에 대전 갔다 왔습니다. 대전이요? 네. 왜? 뭐 여행을 갔다 온 거긴 한데 그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집 거기 지하 그 쇼핑몰. 떡볶이. 예, 네. 거기 가기 위해서 이제 쇼핑몰에 갔었던 건데 거기 지하상가 갔는데 거기가 예전에 그렇게 그 번화했던 곳이었다면서요. 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휑해요. 지하상가가 예. 주말인데. 예.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근현대 박물관 있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삼거리 있고 위에도 사람이 없고 아래도 사람이 없고. 아, 그래요. 지하상가가 원래 이제 대전 지하상가는 젊은이들이 엄청 몰리던 데거든요. 네. 애들 뭐 쓸데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제가 좀 번호 따고 뭐 이러다가 네,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지하상가. 옷가게도 엄청 많았고. 네네. 뭐 에드윈 뭐 이렇게 쫙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뻥 뚫렸어요. 이게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진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거 다 어차피 해봐야 서울 이야기다 라는 게 좀 직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제 AI 정책 관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던 게 AI 관련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다들 했던 얘기가 뭐 100조 받고 200조 더 뭐 이런 얘기만 했지 네. AI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 AI 미래기획 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네. 그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AI 혁신센터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참 많이 모셨던 분이죠. 저희 그 맛집 악권이 이제 보통 주요 인사들의 맛집입니다. 네. 하정우. 네. 네. 옆에는 한지원, 그렇죠. 그 여기는 옆에 유종은. 유정훈 이렇게. 네. 이런 예쁜 디자인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분이 굉장히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 수석이 거의 처음으로 나왔던 네.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I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그랬더니 많이 비판이 나왔던 부분이, 야, 네이버 출신의 소버린 AI를 주장하는 사람을 AI 수석으로 앉히면 네. 네이버 몰아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어제 지상파 뉴스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잘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소버린 AI가 뭐 네이버 몰아주기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AI를 하는 사람들이 AI를 안 해요. AI를 안 하고 제일 끝에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 정도를 하면서 네. 자기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AI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인프라 사업인데, 인프라 네, 사업. 네. 근데 인프라 사업을 안 하고 이게 산업 정책하고 복지 정책을 자꾸 헷갈리는데 그거를 그냥 쭉 나눠서 뿌려주는 게 아니다. 산업 정책은. 될 놈들이에요, 될 놈들. 네. 되는 쪽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그걸 조그맣게 여러 개를 만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GPU를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그러면 되게 시니컬하게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게 기본적인 패배의식이 깔려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모아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 그거 야 네이버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AI 컴퓨팅 센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2조 5천억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그 정부에서 입찰을 했는데 네. 이게 유찰이 2번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 유찰 때 저도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왜 이 구조에서 문제가 좀 있었냐면은 기업이 2천억씩 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2천억씩 내가지고 국가 컴퓨팅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2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라 그러면 예를 들어 2조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참여하는 기업의 조건이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혹시나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청산을 하게 되면은 네. 정부 출연금까지 보상해달라. 보상해줘라. 그 참여 기업이요? 예. 내가 둘이 동업을 하는데 네. 망하면 정부 돈까지 네가 다 갚아내.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대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1조 6천억 정도 산업은행 대출을 받으면은 네. 야, 돈 낸 기업이 연대 보증을 서. 그러니까 여기가 보증 쓰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 출자를 한 기업에서 또 연대 보증을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은 특혜십이 나올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야, 이거 기업 지원하다가 특혜십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기업에다 부담을 확 주는 건데, 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결국 유찰이 돼가지고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저는 그냥 이거 정권 교체기에 할 생각이 없었구나라고 믿고 싶어요. 할 생각이 있는데 그런 구조를 짰다라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정권 바뀔 건데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막판에 무리할 필요 있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좀 AI 정책을 만들 때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이렇게 학교마다 연구개발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이거 뭐 특혜 시비 걸리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뭐 해도 성과가 없고 안 해도 욕안 먹을 네. 그럴 정책이 아니라 진짜 AI 산업을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민간 실무자를 AI 기획 수석에다가 삼는 게 네.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파격발탁이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AI에 좀 늦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늦은 거 정도가 아니라 안 했다니까요. 안 한 게 사실이니까 요거 지금이라도 뭐 아예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뭐 이름 몰라도 이제 하긴 할 거라면 또 해야 된다면 좀 정부에서 좀 더 지원 규모를 뭐 좀 더 늘리기도 하고 뭐 의지를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걸릴 것도 뭐 걱정하고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예, 딴 나라들은 뭐 다 그렇게 막 정부가 막 엄청나게 뭘 하는데 그냥 뭐 형평성 생각하고 또 뭐 논란 이거 이제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나중에 손가락 빨고 있느니 올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아까 그 대전 네. 지하상가 그 번호 따는 얘기하다가 조금 또 댓글 분위기 좀 안 좋습니다만 번호 딸 때 핸드폰 이렇게 쭉 내밀잖아요. 네. 그때 중요한 건 어떤 핸드폰을 내미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폰을 내밀어야죠. 아 그래요. 네. 요즘 이제 번호 딸 때는 번호 딸 때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내밀었는데 자, 뭐 그러면 일단 저희 순우 선배는 좀 권순 기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런 논란에 왜냐하면 그 휩싸이지 아이폰 안 마시고. 쓰시거든. 아이폰 안 쓰시니까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시고. 갤럭시 유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폰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은 건 뭐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연세 좀 있는 분들도 아이폰을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조 기자도 쓰고 계시죠? 저도 오래 썼어요. 저는 뭐 옛날부터 썼으니까 쓴 거지. 뭐 제가 뭐 친미 사대주의 뭐 이런 거라서 쓰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한번 쓰면은 그 생태계에 갇혀버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예전에는 좀 뭐 아이폰 좀 불편하지 않나 이랬는데 요즘은 아이폰도 엄청 다 편하게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저희가 좀 가격 부담되시는 분들 합리적으로 아주 또 혁신적인 가격으로 저희 갖고 왔습니다. 네. 아이폰 14 요거를 59만 원. 네, 아이폰 14 59만 원. 요 이제 S급 리퍼폰이고요. 네. 그리고 14 프로도 있습니다. 네, 14 프로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30만 원이 추가되는 추가되니까 거죠. 네. 그러면 한 89만 원 8천 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네, 아이폰 14 그리고 14 프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여러분 너무 필요하신 분들 아이폰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네. 들어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아마 이조 기자가 들고 있는 게 스페이스 그레이, 저 네. 이제 화이트, 여기 이제 14고 그게 14 프로입니다. 네. 14는 카메라 2개 달렸고요. 프로가 카메라 3개 달리고. 아니 카메라 개수는 똑같습니다. 어? 프로는 개수 똑같지 않아요? 아이, 그렇다 맞다. 아이폰 이렇게 안 쓰는 사람이- 맥스랑 헷갈렸어요. 맥스랑 헷갈렸어요. 자, 맞아요. 여튼 아이폰 14랑 14 프로가 14랑 있다. 14 프로가 카메라 개수가 다르죠. 네,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폰도 있으면 또 아이패드도 하나 있어야죠. 네. 아이패드 신 제품, 요거는 미상 신제품으로 갖고 가는데, 와, 요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스펙이? 아이패드 9세대 모델입니다. 9세대 모델. 실제로 미개봉 새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은 그 이 봉지 있잖아요. 네. 봉지 뜯으셔야 됩니다. 신세대, 9세대가 아니고 네. 1세대, 2세대, 3세대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9세대. 그래서 이 9, 넘버 9, 아홉 번째 세대라는 겁니다. 네, 9번째 세대. 예. 요게 이제 뭐 요즘 막 저 핫한 뭐 예를 들면 11세대 이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예, 그러나 아이패드가 필요하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이패드는 이게 지금 아이패드 막 5, 막 이런 거 쓰는 5세대짜리 쓰는 사람도 아직도 잘 쓰고 있어. 얘는 한 번 사면
한 7, 8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망가지질 않아요. 특별히 막 험하게만 안 쓰면 네. 예, 그래서 아이패드랑 아이폰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 아이패드는 요 9세대 39만 8천 원 100대 한정 수량으로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은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진짜 비싸더라고. 예, 맞아요. 저 이제 아이패드 샀잖아요. 예, 샀잖아. 네. 아이패드 프로 샀잖아 또. 네. 와, 아시죠? 저 옆에 뭐라 키보드 이렇게 키보드까지 있는 거. 이게 저 이렇게 커버 있는 거. 네네. 커버만 60만 원? 60만 원이다. 네, 맞아요. 예. 장난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쓰는 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패드를 좀 써보니까 네. 태블릿 같은 게 딴 데서 이렇게 산 거는 희한하게 한 2년 지나면 1년 반 2년 정도 지나면 약간 버벅버벅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네. 아이패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오래 쓰는 사람들이 계속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오늘 준비해 봤고요. 필요하신 분들 또 자녀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세련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패드, 아이폰은 이 정도 소개해 드리고 요 그러시죠?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